자, 팔품사 문장 오형식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죠. 저도 사실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8개의 품사, 5개의 문장 형식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품사가 도대체 뭐냐? 문장 형식이란 거에서 뭐냐?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알면 뭐가 좋은가?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저희 책에서는 8개의 품사 중에 요 4개만 먼저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걸 알고 있으면 8개 기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관사. 이거 많이 저희가 헷갈려 하죠. 관사가 팔품사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사실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관사 자체가 무엇이고 문장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문장 오형식. 문장 오형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사라는 것이 단어의 신분증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거든요. 단어 개념이죠. 문장 오형식은 그 단어들이 들어가서 문장 속에 앉을 수 있는 그 문장 속에 앉을 수 있는 자리 배정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자리 배정 규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언뜻 저희가 문장 속에 자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딸랑 4개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보이시죠? 팔품사에서 4가지 품사, 그리고 문장 오형식에서 4가지 자리, 이 자리 구조,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개념을 꽉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수일치다, 시제일치 이런 것도 문장 개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는 문장 오형식은 굉장히 짧은데 실제 문장은 길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전치사와 명사가 이루어진 전면구가 문장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문장이 또 길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때문에 실제로 마침표가 찍을 때까지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길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딸랑 단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의 형태로, 절의 형태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절의 개념을 왜 잡고 있어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에서 12시제는 개념을 잡기도 쉽지 않지만 익숙해지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조인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영어에서 시제는 어디에서 나타낼까요? 시제는 어디서 표현될까요? 바로 동사 자리, 동사 자리. 아까 문장 오형식에서 동사 자리 있죠? 동사 자리에서 표현됩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 12가지를 구분해 놓은 것이 12시제인 거고요. 그렇다면 영어에서 시제를 통해서 도대체 뭐를 나타내고 싶었을까?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 저희는 그걸 딱 2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2가지가 무엇인지 이걸 꼭 체크해 보세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힘들다는 완료 시제 있죠. 사실 12시제의 반, 6개가 완료 시제를 품고 있습니다. 이 완료 시제가 무엇인지, 이 완료 시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도 이 2가지 시제의 핵심 기능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는 바로 동사를 중심에 두고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인데요. 비동사를 저희는 보통 뭐뭐다, 뭐뭐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할 때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동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구조가 과연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동사 하면 제일 저희에게 잘 알려진 게 바로 진행형이죠. 진행형과 현재 시대의 차이, 이 부분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정확하게 감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동사, 자동사는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타동사하고 자동사에 익숙해지는 게 만만치 않은 이유는 어떤 동사는 타동사로만, 어떤 동사는 자동사로만 쓰이고요. 또 같은 동사가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이고 그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어마다 다, 동사마다 다 외워서 해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타동사 구조, 자동사 구조. 구조 자체가 그 동사에 상관없이 구조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알려준 힌트를 갖고 있거든요. 자, 단서는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를 보고 자동사는 또 타동사는 어떤 의미 관계를 갖는 것인지 그 기준을 간단하게 잡고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번 쭉 그 구조를 살펴보면서 타동사, 자동사를 어떻게 공략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사는 그 개념이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하고요. 복잡하게 보면 또 한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조동사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동사는 그냥 동사를 돕는 조수일 뿐이지 문장 오형식에서 그 동사 자리에 혼자 달랑 딱 앉을 수 있는 동사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라는 거죠. 자, 조동사는 결국에 이 동사 자리에 앉는 실제 진짜 동사를 돕는 조수의 역할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돕습니다. 첫 번째, 의미적으로 원래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구조.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문장 구조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참고적으로 전통법에서는 조동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평상시에 아마 조동사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힌트가 될 것입니다. 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준동사.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명사, 부정사, 분사를 다 합해서 준동사라고 합니다. 뭐 요즘 잘 안 쓰지만 이 용어 자체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걸 개념을 잡을 때 이 용어가 도움이 돼요. 준동사라는 것은 이 준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동사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동명사, 부정사, 분사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지만 실제로 문장 속에서 역할은 동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각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문법의 50%, 반 이상은 준동사가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준동사 없이는 동명사, 부정사, 분사 없이는 영어를 말하고 쓸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준동사의 개념에 입각해서 동명사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동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동사를 변신시켜서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만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문장 속에서 역할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원래 동명사도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동사의 속성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써놓은 게 있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동명사가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저희가 앞에서 나온 문장 오형식에서 동사 자리 있죠. 동사 자리에 동명사가 혼자서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동사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래 동사가 갖고 있던 타고난 속성, 그 속성은 고스란히 동명사도 간직하고 있다.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사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명사에도 주어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사는 준동사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많고 방대하지만 접근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준동사, 동사에 준하지만 동사는 아니다. 부정사도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문장 속에서의 역할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명칭에서 동명사라는 명칭에 드러나는데 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드러나지가 않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팔품사에서 네 가지 품사를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동사, 명사, 그리고 부사 단어 이 네 가지인데 바로 부정사는요.
동사를 변신시켜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역할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을 항상 저희가 용법이라는 말로 배우게 되는데, 용법이라고 배우면은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 부정사의 명사정법, 형용사정법, 부사정법이라는 것은 동사를 변신시켜서 to를 달고 투부정사가 되면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이 셋 중에 하나를 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기죠. 동명사가 애당초에 명사 역할을 하는데 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필요하니까 역할이 겹치는 거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책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실제로 시험에도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죠. 동명사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해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준동사, 분사도 준동사고요.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건데 문장 속에서 역할은 동사가 아니라 어떤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가 바로 분사입니다. 근데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분사가 두 가지라면 그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 두셔야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 잘 나오고요. 실제로 영어 표현을 할 때 이걸 정확히 쓰지 않으면 큰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분사를 쓰는 법을 배웠어요. 진행형과 수동태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비동사와 결합해서 쓰는 구조죠. 자, 그리고 문법책에 보면 서술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허술적 용법, 한정 용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아까 동사의 기본적인 속성, 버릴 수 없는 기본적인 동사의 속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바로 이 구조에서 그 동사의 속성이라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영어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관계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관계대명사에 와서 문법을 포기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관계대명사가 문장 속에 나오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관계대명사를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와 관계대명사가 등장했을 때 문장 구조의 특징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오히려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명사 단어가 툭 튀어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명사 단어가 툭 튀어나왔을 때조차도 이 명사 단어의 뜻을 몰라도 사전을 찾지 않아도 이 지문을 계속 읽어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관계대명사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문법책을 보면 관계대명사가 무슨 주격 관계대명사니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고 뭐 선행사를 포함했다, 계속적 용법이다, 한정적 용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요. 관계대명사를 왜 쓰는지 그리고 그때 구조적 특징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꽉 잡아놓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관계대명사가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가정법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적으로 만일 뭐뭐라면 이런 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법 그러면 if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꼭 if라는 접속사가 있어야만 가정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현대 영어에서는 가정법의 명칭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명칭을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책에서 이 명칭을 써서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가정법의 이 명칭들이 바로 구조 그 자체, 문장 구조 그 자체를 그대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if라는 접속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면은 가정법 현재, 시제가 과거 시제면은 가정법 과거,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구조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정법의 명칭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구조를 보고 이 부절에서 동사의 시제 그리고 주절에서 조동사가 어떤 것이 쓰였는지 어떤 시제로 쓰였는지 그걸 보고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가정법도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네, 국내 영어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사역동사인 이 세 가지 make, have, let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특이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조가 공식처럼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올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저희 책에서 말씀드린 하나의 원칙, 뿌리 원칙을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일단 사역동사 구조를 언제 왜 사용하는가? 이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 문장의 주어가 그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사역동사 구조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역동사 구조를 쓰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사역동사를 공부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 바로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이라는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 동사 원형이 갖고 있는 어감이 있어요.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비단 사역동사뿐만이 아니고요. 영어에서 동사 원형이 등장하는 다양한 구조를 묶어서 한 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